와장창 벼락이 내리꽂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칠이 벗겨진 낡은 교자상이 마당 한복판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산산조각이 났 정갈하게 올려져 있던 대추와 밤이 흙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맑은 청주가 담겨있던 호리병은 깨진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그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붉은 관복을 입고 마당에 꿇어앉아 있던 신랑 김선우의 왼쪽 뺨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뺨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붉은 선혈보다 더 붉고 뜨거운 분노가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늙은 아비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찢어진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며 마당에 모인 하객들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휘감았다. 축복과 덕담이 오가야 할 혼례청은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침묵과 경멸, 그리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뒤덮여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이놈, 정녕 내 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느냐.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내가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양반의 탈을 쓰고 어찌 천한 기생년에게 절을 올린단 말이냐. 선우의 부친인 김진사는 뒷목을 잡으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그 옆에서 하인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김진사의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다. 가문의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서생과 주제 파악 못하고 양반집 안방마님 자리를 탐낸 탕녀를 향한 노골적인 멸시였다. 그러나 선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아버지를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타협할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아버님, 소자가 평생 읽은 성현의 말씀의 귀천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옥낭자는 비록 풍류장에 몸을 담았으나 그 절개와 심성만은 그 어느 규수보다 맑고 고귀합니다. 소자, 이미 낭자와 100년 가약을 맺기로 천지신명께 맹세하였으니 이 혼인을 물리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한 돌처럼 무거웠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진사는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아들을 향해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선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붉은 관복 위로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족두리를 쓰고 그 옆에 서 있던 신부 연홍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있었지만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말이 없었다. 연지 곤지를 찍은 그녀의 하얀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나 굽게 담은 입술에서는 단호함마저 느껴졌다. 이 비극적인 혼례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는다.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서 과거 급제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선우가 책을 사기 위해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왈패들에게 희롱당하던 연홍을 구해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당시 연홍은 도성에 내로라 하는 한량들이 거금을 들고 찾아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는 콧대 높은 기생이었다. 그런 그녀가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서생에게 마음을 준 것은 도성 장안의 가장 큰 얘깃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연홍이 선우를 홀려 팔자를 고치려 한다고 수군거렸고 선우가 색에 눈이 멀어 앞날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선우가 본 것은 연홍의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 같은 고결함과 서책을 가까이 하며 시를 읊조리는 그녀의 남다른 기품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편견은 그들의 진심을 보려하지 않았다. 나가거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족보에서 네 이름을 파버릴 것이니 저 천한 것과 함께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놈 마음대로 하란 말이다. 김진사는 결국 아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다. 닫힌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선우의 과거와
가문과의 인연을 단절하는 선고와도 같았다.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쫓겨난 두 사람은 차가운 늦가을 바람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구경꾼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손가락질하며 흩어졌고 개 짖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들려왔다. 선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연홍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선우가 잡자마자 그 온기에 의지하듯 꽉 맞잡아왔다. 낭자, 면목이 없소. 가마를 태워 꽃길을 걷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수모를 겪게 하다니 내 못난 탓이오.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연민이 가득했다. 평생 붓만 잡고 살아온 서생이 하루아침에 지붕 없는 벌판으로 내몰린 현실은 가혹했다. 그러나 연홍은 쓰고 있던 너울을 살짝 걷어올리며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강인했다. 그녀는 소매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선우의 뺨에 맺힌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서방님, 부부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 몸이 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비단금침이 아니면 어떻고 고대광실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서방님의 그 올곧은 마음 하나 보고 선택한 길이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버님께 불효를 저지르게 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외곽, 귀신이 나온다며 아무도 살지 않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향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려 하늘이 보였고 벽에는 주먹만한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들이닥쳤다. 바닥에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녔고 먼지는 발목까지 쌓여 있었다. 이것이 한때 장원급제를 꿈꾸던 선비와 도성 최고의 미색을 자랑하던 기생의 신방이었다. 선우는 참담한 심정으로 주변의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다. 낡은 멍석 한 장만이 그들 사이에 놓인 유일한 혼수였다. 선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연홍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빗물은 구멍난 지붕을 통해 방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밤이 깊어가자 허기가 몰려왔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선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민망함에 얼굴을 붉히는 선우를 보며 연홍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약간 찌그러진 떡 몇 개였다. 오는 길에 몰래 챙겨온 것입니다. 식었지만 시장기를 면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녀는 떡을 반으로 나누어 가장 큰 조각을 선우에게 내밀었다. 선우는 목이 메어 차마 그것을 받지 못했다. 기생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위해 이토록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아 입에 넣었지만 그 맛은 달콤하기보다 짰다. 눈물이 섞인 탓이었다. 그날 밤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요란한 초가집 안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첫날 밤을 맞이했다. 선우는 연홍을 기생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인으로 대우하며 흙바닥 위에서도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합한주 대신 빗물을 받아 마셨다. 내 맹세하리다. 비록 지금은 이토록 비참하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대의 눈에서 눈물 대신 웃음이 피어나게 하겠소. 내 이름을 걸고 저 하늘의 달을 걸고 약조하겠소. 선우의 비장한 맹세에 연홍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반다지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있을 줄 알았던 그곳에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 낡은 붓 한 자루와 먹다 남은 먹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연홍은 그 붓을 집어들더니 선우에게 건넸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지혜와 결단을 품은 책략가의 눈빛으로 바뀐 것이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서방님, 맹세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서방님을 비웃고 저를 천하다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붓으로 천하를 호령하십시오. 집안의 살림과 세상의 풍파는 제가 막아낼 것이니 서방님께서는 오직 글 읽는 소리가 이 담장을 넘어 구중궁궐에 닿게만 해주십시오. 선우는 붓을 받아든 손에 힘을 주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신들을 버린 가문과 비웃는 세상, 그리고 가혹한 운명과의 전쟁이었다. 연홍은 밖으로 나가 빗물을 받아와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슥, 슥, 슥. 그 소리는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선우는 붓을 들어 찢어진 문풍지에 글을 써 내려갔다. 입신양명 이름을 드날려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 이 아닌 제세한 민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걸어갈 가시밭길의 이정표이자 자신의 아내 연홍에게 바치는 첫 번째 시였다. 새벽닭이 울 무렵 비는 그치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두 사람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비온 뒤의 세상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진흙탕 길이 펼쳐져 있었다. 연홍은 젖은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는 마당 구석에 자라난 자풀들을 뽑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었고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선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보다 더 큰 그릇을 지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안악들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저것 좀 봐. 기생년이 꼴의 살림을 산다고 풀을 뽐내 그려. 양반님네는 붓이나 잡고 앉아있고 계집은 밭이나 메고 꼴 좋다. 비수 같은 말들이 날아와 꽂혔지만 연홍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보란듯이 더 힘차게 호미질을 해댔다. 그리고 선우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리십니까, 서방님? 저 소리들이 바로 서방님을 깨우는 죽비 소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치욕을 뼈에 새기고 살에 새겨 훗날 저들이 우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십시오.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붓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책을 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근육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어그러지게 한다. 맹자의 구절이 초가집 밖으로 울려 퍼졌다. 낭낭하고 힘있는 독서 소리에 지나가던 안악들의 말소리가 뚝 끊겼다. 연홍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책 읽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들 향한 선전포고였으며 몰락한 가문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막 시작되었다. 혹한의 바람이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앙상한 뼈마디를 갉아먹는 듯한 맹추위가 시작되었다. 겨울은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아궁이는 식은 지 오래였고 랭골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두 사람의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다. 선우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밖으로 나갔다. 마당 구석에는 팩감으로 쓰려고 주워온 젖은 나무 토막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평생 붓만 쥐어온 고운 손으로 무거운 도끼를 집어들었다. 장작이라도 패서 방을 데워야겠다는 일념이었다. 그러나 의욕과는 달리 도끼는 허공을 가르거나 나무를 빗맞추기 일쑤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빗나가며
선우의 정강이를 스쳤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선우가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살이 찢어지지는 않았으나 뼈가 울리는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비참함이 추위보다 더 시리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글을 읽어 성현의 도를 깨우치면 무엇 하는가. 당장 사랑하는 아내를 추위로부터 지켜줄 장작 하나 패지 못하는 것을. 그는 도끼를 내던지고 거친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손등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때 차가운 바람을 가르고 따스한 온기가 그의 등 뒤를 감쌌다. 연홍이 얇은 누비옷 하나를 걸치고 나와 떨고 있는 선우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이다. 서방님, 이리 주십시오. 나무는 결을 보아야 하고 힘이 아닌 무게중심으로 내려쳐야 하는 법입니다. 연홍은 선우의 손에서 도끼를 부드럽게 가져갔다. 그리고는 치맛자락을 질끈 묶고 능숙한 솜씨로 도끼를 휘둘렀다. 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단단한 나무 토막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다. 선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기생으로서 춤과 노래, 시와 서화에 능한 줄만 알았던 그녀가 험한 사내들이나 하는 장작, 패기마저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연홍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훔치며 씁쓸하게 웃었다. 어린 시절 기방에 팔려가기 전에는 저도 산골짜기 화전민의 딸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배운 솜씨가 이리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덤덤한 고백은 선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글을 읽을 때 그녀는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선우는 묵묵히 갈라진 장작을 주워 모았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쥐들이 갉아먹다 남은 콩 부스러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굶주림은 자존심보다 더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혔다. 선우의 얼굴은 패쑥해졌고 눈은 패삭에 들어갔다.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듯 어지러웠다. 그날 밤 연홍은 깊은 고민 끝에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짙은 녹색빛을 띠며 영롱하게 빛나는 옥비녀. 그것은 그녀가 기생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한 고관대작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쳤던 것이었다. 물론 마음은 주지 않았으나 물건은 훗날을 위해 간직해 두었던 유일한 패물이었다. 이것만 있다면 쌀 몇 가마니는 거뜬히 살 수 있었다. 아니,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양식과 소미불을 장만할 수 있을 터였다. 연홍은 잠든 선우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비녀를 품에 넣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했다. 연홍은 너울을 깊게 눌러쓰고 전당포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가 전당포 문턱을 넘기도 전에 짓궂은 사내들의 눈길이 그녀의 고운 자태에 머물렀다. 어이, 저게 누구야? 그 대단하신 연홍이 아니신가? 쫄딱 망한 양반놈 따라서 거짓골이 되었다더니 이제야 살 길을 찾아 나오셨나 보네. 전당포 주인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죽방을 날렸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킥킥거리며 모여들었다. 연홍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옥비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값을 쳐주시오. 쌀과 솜, 그리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덧붙였다. 최상급 화선지와 먹, 그리고 붓 한 자루를 주시오.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기가 차서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국의 종이와 먹이라니? 네 서방놈이 그걸 먹고 배라도 채운다더냐. 주인은 비녀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짐짓값을 깎아내리려 했다. 이거 원, 색도 바랬고 흠집도 있구만. 쌀 한 마리면 족하겠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연홍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기방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을 상대하며 익힌 기세로 주인을 쏘아보았다. 주인장, 눈이 삐었소.
아니면 양심이 썩었소. 이 비녀는 당나라 장인이 깎은 청옥으로 도성 안에서도 구하기 힘든 진품이요. 저기 저 비단 가게 최대감이 지난달에 내게 이것을 천냥에 팔라고 했던 것을 모르시오? 내가 지금 이 물건을 들고 최대감 댁으로 간다면 주인장은 앉아서 떡을 놓치는 꼴이 될 텐데, 게다가 내가 그 댁에 가서 전당포 주인이 이 귀한 물건을 똥값 취급하며 최대감의 안목까지 모욕했다고 전하면 과연 자네 가게가 온전할까? 연홍의 말은 나긋나긋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최대감은 이 장터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는 권세가였다. 주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태도를 바꿨다. 아니, 내 잠시 눈이 침침해서. 농일세, 내 후하게 쳐주지. 쌀 5가마니에 최고급 문방사우 세트. 거기에 택감까지 얹어주겠네. 연홍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협상은 단순한 흥정이 아니었다. 상대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치밀한 심리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홍은 쌀밥을 짓고 고등어 자반을 구워 밥상을 차렸다. 그리고 한쪽에는 하얀 화선지와 윤기가 흐르는 붓을 가지런히 놓았다. 선우는 눈앞에 펼쳐진 풍성한 밥상과 귀한 문방사우를 번갈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인,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이오? 혹여. 선우는 불안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연홍이 혹시나 다시 기방에 나가 몸이라도 판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연홍은 선우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 남은 마지막 껍데기를 팔아 서방님의 날개를 사온 것뿐입니다. 그날부터 초가집의 풍경은 달라졌다. 낮에는 연홍이 마을 안악들의 바느질 일감을 받아와 넷바느질을 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멸하던 안악들도 연홍의 솜씨가 워낙 뛰어난 데다 셈이 정확하고 말투가 상냥하자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연홍은 단순히 바느질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부부싸움을 한 안악에게는 남편을 다루는 은밀한 비법을 조언해 주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속 썩는 며느리에게는 지혜로운 대처법을 일러주었다. 그녀의 방은 어느새 마을 안악들의 사랑방이자 상담소가 되어갔다. 그녀는 바늘 하나로 찢어진 옷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찢어진 마음까지 기워내고 있었다. 밤이 되면 풍경은 더욱 엄숙해졌다. 호롱불 아래서 연홍은 묵묵히 바느질을 했고 선우는 그 옆에서 글을 읽었다. 드르륵 드르륵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와 하늘천, 따지 선우의 글 읽는 소리가 기묘한 화음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내는 밤낮 없이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는데 자신은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만 읊조리고 있는 것이 죄스러웠다. 어느 날 밤 선우는 책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부인, 내 차마 더는 못 보겠소. 사내 대장부가 되어 처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부인의 고열을 짜내어 글을 읽다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소. 나도 내일부터는 지게를 지고 장터에 나가 짐이라도 나르리다.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연홍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정색을 하며 막아섰다. 앉으십시오. 지금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연홍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선우는 깜짝 놀라 털썩 주저앉았다. 서방님, 제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고작 입에 풀칠이나 하자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서방님이 지게를 지면 하루에 쌀 한 퍼박은 벌겠지요. 허나 그 쌀 한 뻔박이 이 나라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서방님이 해야 할 일은 내일 당장 우리 입에 들어갈 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굶주리는 만백성의 쌀독을 채워줄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홍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제가 낮에 마을 안악들을 대하는 것을 보셨지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그 속에는 천갈래 만갈래 얽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떡 하나를 더 주고 덜 주는 것에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정치입니다. 서방님은 책 속의 성현들을 만나십시오. 저는 이 바닥의 생리를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서방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때 제가 익힌 이 비천한 지혜가 서방님의 고귀한 학식과 만나 천하를 다스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약한 소리는 거두어 주십시오. 선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내의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손은 단순한 안악의 손이 아니었다. 가문을 일으키고 남편을 대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버티고 있는 거룩한 전사의 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학문이란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구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천안기생 출신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내가 몸소 가르쳐주고 있었다. 부인, 내 생각이 짧았소. 부인의 그 뜻,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으리다. 선우는 연홍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붓을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붓 끝에 실린 힘이 달라졌다. 예전에 글이 공허한 메아리였다면 지금의 글은 뼈와 살이 있는 살아 숨쉬는 외침이었다. 그는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덮어두지 않고 연홍에게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사치들은 어찌 생각하오? 백성들이 관할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오? 연홍은 거침없이 대답했고 그 대답들은 그 어떤 경전 주석보다도 명쾌하고 실질적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좁은 초가집 방 안에는 책이 수북이 쌓여갔고 선우의 학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우에 대한 평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집 바깥 양반, 밤새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더군. 그 부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다 파는 물건이며 셈이며 아주 야무져. 비웃음은 경이로움으로, 경멸은 존경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을 알리는 방이 붙었다. 3년마다 열리는 식년시였다. 선우는 짐을 쌌다. 보찜 안에는 연홍이 밤새 지어 만든 깨끗한 무명 도포와 달고 다른 벼루, 그리고 그녀의 정성이 담긴 주먹밥이 들어있었다. 대문 앞까지 배웅 나온 연홍은 선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다. 서방님, 다녀오십시오. 급제 소식이 들리기 전에는 대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낙방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술상을 봐드리고 위로해 드릴 테니까요. 강단 있으면서도 따뜻한 그녀의 말에 선우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연홍은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다. 남편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남자는,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남자는 결코 시시한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바늘을 잡았다. 남편은 붓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그녀는 바늘로 가정을 지키며 그가 돌아올 자리를 닦아 놓아야 했다. 붓과 바늘, 전혀 다른 두 도구가 만나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회오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장원급제여. 한양 가신 김진사댁 아드님이 장원급제를 하셨소.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징소리가 이번에는 천지를 뒤흔드는 축복의 팡파르가 되어 마을 어귀를 덮쳤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파발마의 외침에 고요하던 마을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요란해졌다. 붉은 홍패를 앞세우고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김선우가 백마 위에 올라타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섰다. 불과 3년 전 거짓골로 쫓겨나던 그 패배자가 아니었다. 비단 관복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를 호위하는 나졸들의 기세는 등등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납작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개중에는 예전에 선우에게 침을 뱉었던 자들도 있었으나 지금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대문 밖으로 뛰쳐나온 김진사는 맨발로 달려와 말 고삐를 잡으려 했으나 선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비를 내려다볼 뿐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으리으리한 봄가가 아닌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선우는 말에서 뛰어내려 좁은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마당에는 여전히 연홍이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부인, 내 돌아왔소. 약조를 지키러 왔소.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문이 열리고 무명옷을 입은 연홍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금이 환양 행렬에도 남편의 붉은 관복에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다만 파숙해진 선우의 얼굴을 보며 그간의 고생을 짐작한 듯 눈가에 물기가 맺힐 뿐이었다. 선우는 채통도 잊은 채 달려가 연홍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오. 이 어사와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부인의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다. 담장 너머로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비웃던 기생년이 실은 장원 급제자를 만들어낸 1등 공신임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는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선우가 발령받은 곳은 도성에서 천리나 떨어진 북방의 험지 곡산이었다. 그곳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산적대가 출몰하여 관군조차 접근을 꺼리는 사지, 스디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이는 선우의 능력을 시기하고 그의 아내가 천한 기생 출신이라는 점을 꼬투리 잡아 그를 매장시키려는 조정 내 반대파들의 비열한 술수였다. 어찌가 급제한 장원에게 이런 험지를 맡긴단 말입니까? 이것은 가서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선우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연홍은 담담하게 짐을 쌌다. 서방님,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 법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면 우리는 그 사지를 옥토로 바꾸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곡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산세는 험준했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고 우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초대장처럼 들려왔다. 마침내 도착한 곡산 관아는 폐가나 다름없었다. 관아의 기둥은 썩어 기울어졌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아전들은 신임 사또가 부임했다는 소식에도 마중조차 나오지 않고 갯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거나 투전을 판을 벌이고 있었다. 선우가 호통을 치며 들어서자 그제야 느릿느릿 일어난 이방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뱀 같은 눈매를 가진 이방 박가는 겉으로는 굽실거렸지만 속으로는 이번 사또는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하는 경멸을 품고 있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워낙 흉흉한 곳이라 제대로 된 대접도 못 해드려 송구합니다. 말뿐인 사과였다. 그날 밤 이방은 지역 유지들과 상인들을 불러 모아 신임사또 환영연을 열었다. 관아 창고는 비어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연회상에는 기름진 고기와 귀한 술이 넘쳐 흘렀다. 선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술잔을 엎어버리고 싶었으나 옆에 앉은 연홍이 식탁 아래로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눈짓으로 말렸다.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연홍의 눈빛은 냉철했다. 그녀는 기생 시절 익혔던 사교술로 상인들의 비위를 맞추며 분위기를 띄웠다. 어머, 곡산의 인심이 이토록 후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 귀한 술은 도성에서도 맛보기 힘든 것인데 대단하십니다. 연홍의 칭찬에 우쭐해진 곡산의 거상 최대주는 껄껄 웃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묘, 이 최대주가 마음만 먹으면 곡산의 쌀독을 채우는 건 일도 아니지요. 허허허. 연회가 끝나고 관사로 돌아온 선우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부인, 어찌 그런 탐관오리들과 어울려 웃음을 팔 수 있단 말이오. 내 당장 저들의 목을 치고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소. 선우는 벽에 걸린 칼을 뽑으려 했다. 그러자 연홍이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다. 서방님, 칼로 베는 것은 가장 하책입니다. 저들은 이미 이 고을의 법이자 왕입니다. 지금 서방님이 칼을 뽑는 순간 저들은 곡산의 모든 식량주를 끊고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리 되면 굶어 죽는 것은 죄 없는 백성들 뿐입니다. 선우는 털썩 주저앉았다.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 힘을 쓸 곳이 없었다. 부정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다음 날부터 연홍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선우가 관아에서 밀린 장부를 검토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연홍은 허름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숯 검댕을 칠한 채 장터로 나갔다. 그녀는 주막에 부엌대기로 위장하여 일을 돕거나 빨래터에 앉아 안악들의 수다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신임 사또도 별 수 없겠지? 이방놈과 한통속이 되어 우리 고열을 빨아먹을 게 뻔해. 최 대주가 쌀을 매점매석해서 쌀값이 금값이 되었어. 내다 팔 자식도 없는데 이제 우린 다 죽었어. 민심은 흉흉했고 모든 원망은 무능한 관아를 향해 있었다. 연홍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곡산의 권력 구조를 파악해 나갔다. 모든 악의 근원은 관아의 실권을 쥔 이방 박가와 경제권을 쥔 최대주의 결탁에 있었다. 며칠 후 늦은 밤, 연홍은 몰래 이방의 집 담장을 넘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날챈고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은밀했다. 이방이 기생을 끼고 술판을 버리고 잠든 사이 그녀는 서재에 잠입했다. 그리고 바닥을 뜯어내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던 이중 장부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관아로 들어와야 할 세금이 어떻게 빼돌려져 최대주의 창고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이방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베껴 적으려다 멈칫했다. 단순히 베끼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원본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원본을 가져가면 그들이 눈치채고 도망칠 것이 뻔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장부의 가장 중요한 몇 장만을 찢어 품에 넣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관사로 돌아온 연홍은 선우 앞에 찢어온 장부 조각과 자신이 장터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펼쳐놓았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곡산의 실체는 끔찍했다. 세금은 정량보다 3배나 더 거쳤고 구호미는 모조리 최대주의 사가로 흘러 들어갔다. 심지어 관군들조차 최대주에게 월급을 받고 있어 사또의 명령보다 상인의 명령을 더 따르는 실정이었다. 선우는 치를 떨었다. 내 이놈들을 당장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홍은 고개를 저으며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이방과 최대주를 서로 물어뜯게 만들 계략, 이른바 이간계, 간계였다. 서방님, 내일부터 알아놓은 척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도성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가 필요한데 곡산에는 없으니 최대주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값은 후하게 쳐주겠다고 하면서요. 동시에 이방에게는 은밀히 불러 최대주가 세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으니 자네가 증거를 잡아오면 자네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십시오. 선우는 의아해했다. 그들이 속아 넘어가겠소. 연홍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기에 작은 균열만 주어도 그 틈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최대주는 돈을 위해 이방을 배신할 것이고 이방은 목숨을 위해 최대주를 팔아넘길 것입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선우는 병석에 누워 정무를 돌보지 않는 척했고 연홍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최대주를 찾아가 거에게 어음을 건네며 산삼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돈 냄새를 맡은 최대주는 쾌재를 부르며 이방에게 자랑했다.
사또가 골골거리니 이번 한탕만 크게 하고 손을 털면 되겠네. 하지만 이방의 생각은 달랐다. 선우가 은밀히 그를 불러 보여준 가짜 상소문 초안에는 곡산의 모든 비리는 최대주가 주도했고 이방은 협박에 못 이겨 가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방은 흔들렸다. 사또가 자신을 살려주려 한다는 착각과 최대주 혼자 독박을 쓰게 할 수 있다는 유혹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편 연홍은 또 다른 덫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장터의 왈패들을 매수하여 최대주가 이방 몰래 쌀을 빼돌려 다른 고을에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혼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이방의 귀에 들어갔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동업자 간의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방은 분노하여 최대주의 창고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고 최대주 역시 이방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또에게 붙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병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곡산 관아의 뒤뜰에서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우는 관보관의 갑옷을 받쳐 입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연홍은 그 옆에서 남장을 하고 단도를 품에 지닌 채 대기하고 있었다. 서방님, 오늘 밤입니다. 두 마리 짐승이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때 우리는 그저 그물을 던져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고 고함과 함께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탐욕이 불러온 자멸의 서막이 올랐다. 선우는 검자루를 꽉 쥐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연홍의 시선은 싸움터가 아닌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또 다른 누군가의 눈빛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님을, 더 거대하고 교활한 흑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다. 검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치솟아 올랐다. 이방 박가와 최대주의 사병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피를 뿌리던 아수라장은 김선우가 이끄는 관군들이 들이닥치며 순식간에 진압되었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관아의 법을 어기고 사사로 이 병력을 움직인 죄. 내 놈들의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선우의 서슬 펄언 호령에 피투성이가 된 사병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서로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던 두 우두머리, 이방과 최대주는 포승줄에 묶인 채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우의 완벽한 승리였다. 부패의 두 축을 일망타진했으니 곡산의 앞날에는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그러나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진짜 독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관아 앞마당인 동원에는 수백 명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하지만 그 소문은 선우가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다. 새로운 사또가 최대주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방과 짜고 판을 벌였다더라. 그 옆에 붙어먹는 계집이 도성에서 쫓겨난 요물이라며 그년이 사또를 홀려 우리 곡산의 쌀을 몽땅 빼돌려 도망갈 거란다. 군중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씹어먹을 분노의 대상이 필요할 뿐이었다. 선우가 형틀에 묶인 죄인들을 심판하려 정좌하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졌다. 저 도둑놈들을 몰아내라. 우리 쌀을 내놔라. 돌멩이 하나가 신호탄이 되어 흙덩이와 오물이 날아들었다. 선우의 관복은 더러워졌고 나졸들이 창을 들어 막으려 했으나 성난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형틀에 묶인 최대주는 피가 흐르는 입으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첩자들을 통해 이미 민심을 조작해둔 터였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억울하다. 저 사또놈이 내 재산이 탐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사또 부인이라는 년, 저 년이 누군지 아느냐?
도성 바닥에서 사내들 웃음이나 팔던 천한 기생, 연홍이다. 최대주의 폭로는 마른 들판에 불을 지른 격이었다. 기생? 기생년이 관아의 안주인 노릇을 해. 웅성거림은 곧 거대한 야유로 바뀌었다. 조선 사회에서 기생 출신이 사대부의 정실 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파격이자 모욕이었다. 양반들은 혀를 찾고 안악들은 침을 뱉었다. 천한 것이 감히. 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쳤다. 닥쳐라. 내 부인은 그 누구보다 고결하다. 내 놈들의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올릴 이름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수천 명의 아우성에 묻혀버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나 관아를 덮칠 기세였다. 선우는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뒤에 앉아있는 연홍이 다칠까봐 심장이 조여왔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동원의 뒷문이 열리며 연홍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나졸들이 막아설 틈도 주지 않고 당당하게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내려왔다. 그녀의 복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화려한 비단옷도 정숙한 마님 차림도 아니었다. 그녀는 소복처럼 하얀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비녀 하나만을 꽂은 채였다. 그것은 죄인의 옷이자 동시에 죽음을 각오한 결기의 옷이었다. 날아오던 오물 하나가 그녀의 하얀 어깨에 맞아 검은 얼룩을 남겼으나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서늘하고도 위험 있는 눈빛이 좌중을 압도하자 시끄럽던 마당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연홍은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와 형틀에 묶인 최대주 앞에 섰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그 울림은 명징하여 마당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그렇습니다. 저 자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춤을 추고 사내들의 웃음을 팔아 연명하던 계집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다.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그녀의 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허나 연홍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높아지며 천둥처럼 울렸다. 내가 기생으로 살며 술을 따를 때 내 술잔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백성의 고열을 빨아 기생의 치마폭에 돈을 뿌리던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최대주와 같은 탐관오리들이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팔았을지언정 단 한 번도 내 양심을 팔아 백성의 쌀을 훔친 적은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기생이었던 내가 더 더럽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곳간에 쌀을 쌓아놓고 썩혀가며 배를 불린 저 양반들이 더 더럽습니까? 연홍은 품속에서 피 묻은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방 박가와 최대주가 결탁하여 빼돌린 세곡 3천석, 구음이 5천석의 행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저들은 이 장부를 감추기 위해 오늘 밤 서로를 죽이려 했고 이제는 죄를 덮기 위해 나의 천한 신분을 이용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선우에게 바치는 대신 맨 앞줄에 서 있던 남루한 노인에게 건넸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촌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든 촌장의 눈이 커졌다. 이건 3년 전 흉년 때 조정에서 내려온 구호미가 전부 최대주의 창고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군중의 눈빛이 변했다. 선우를 향하던 분노가 방향을 틀어 형틀에 묶인 두 죄인에게 꽂혔다. 죽여라. 저놈들을 죽여라. 이번에는 진짜 분노였다. 최대주는 사색이 되어 발버둥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선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단상 위에서 판결문을 낭독했다. 죄인 최일도와 박만석은 들어라.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다. 여봐라. 저들을 당장 하옥하고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즉시 창고를 열어라.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폭도의 괴성이 아닌 해방의 환호였다.
관아에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이 활짝 열렸다. 쏟아져 나오는 쌀가마니를 보며 백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떤 노파는 바닥에 떨어진 쌀알을 주워 먹으며 연신 절을 해댔고 아이들은 쌀가마니 주위를 뛰어다녔다. 선우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연홍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하얀 옷은 오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선우의 눈에는 그 어떤 왕비의 예복보다 눈부시게 보였다. 부인, 고생했소. 정말 고생 많았소.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꼿꼿하게 서 있던 연홍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허물어졌다. 부인, 선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그녀를 받아 안았다. 연홍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첩보를 수집하고 마음을 졸이며 계략을 꾸미고 마침내 수천의 군중 앞에서 목숨을 건 변론을 토해낸 대가였다. 긴장이 풀리자 지탱해 오던 정신력이 육체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끊어버린 것이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선우의 절규가 환호성을 뚫고 울려 퍼졌다. 쌀을 배급받던 백성들이 놀라 모여들었다. 마님, 사또 마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오물을 뒤집어 쓴 여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누군가는 급히 물을 떠왔다. 더 이상 그녀를 기생이라 부르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곡산의 어머니이자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선우는 의식을 잃은 연홍을 안고 관사로 뛰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연홍의 창백한 볼을 적셨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이깟 벼슬도 명예도 당신 없이는 아무 소용없소. 관사방에 눕혀진 연홍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밤낮을 세운 탓에 왜패진 눈, 거칠어진 손마디가 선우의 가슴을 찢어놓았.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지만 고개를 갸웃거렸다.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기력이 다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푹 쉬는 것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허나 맥이 너무 약하여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선우는 털썩 주저앉았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연홍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촛불이 관아 마당을 밝혔고 나지막한 연불 소리와 흐느낌이 밤새 이어졌다. 선우는 연홍의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다. 과거 급제를 위해 책과 씨름하던 시절, 추운 겨울날 언손을 녹여주던 그녀의 온기가 떠올랐다. 서방님, 맹세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맹세를 지켰다.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키고 백성을 구했다. 이제는 선우가 지킬 차례였다. 그는 밤새도록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세상이 왔다고, 당신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을 떠서 보라고. 새벽녘 창호지 문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 때였다. 미동도 없던 연홍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선우는 숨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선우의 얼굴을 찾았다. 메마른 입술이 달싹였다. 서방. 님.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선우에게는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백성들은 밥을 먹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도 백성의 안위를 먼저 묻는 아내. 선우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럼요, 배불리 먹고 웃고 있소. 모두 부인 덕분이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쉬시오. 연홍의 입가에 였지만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지난 수년간 그녀를 감해던 천민의 굴레, 가난의 고통,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모두 녹여버리는 듯한 성스러운 미소였다. 창밖에서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힘차게 들려왔다. 곡산의 어둠은 완전히 물러갔고 이제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곡산의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기 시작하고 핏빛으로 물들었던 관아의 마당 흙틈에서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연홍이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지 반년, 곡산은 천지개벽이라도 한 듯 달라져 있었다. 굶어 죽은 시체가 나뒹굴덩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고 텅 비어 쥐들만 드나들던 장터는 각지에서 몰려든 보부상들로 북적였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선우 사또의 어진 정치와 그 뒤에서 그림자처럼 내조하는 연홍의 지혜가 있었다. 연홍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다시 움직였다. 다만 예전처럼 밤이슬을 맞으며 첩보를 수집하는 위험한 일이 아니라 관아의 안주인으로서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 매진했다. 마님, 이번에 새로 개간한 밭에서 수확한 첫 보리입니다. 맛이나 좀 보십시오. 관아의 부엌으로 촌부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핵곡식을 내밀었다. 예전 같으면 관아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던 그들이었다. 연홍은 그 투박한 손들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는 단순히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기생 시절 도성 상인들의 대화를 어깨 너머로 들으며 익혔던 물산의 흐름을 꿰뚫는 안목으로 국산의 특산물인 약초를 가공하여 다른 고을에 비싸게 파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가난한 고을 곡산이 부유해지자 선우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자자하게 퍼졌다. 그러나 선우는 칭송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이 모든 공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어진 아내 덕분이다. 어느 화창한 늦봄날 도성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화려한 행렬이 곡산 관아로 들어섰다. 임금의 교지를 받들고 온 승지였다. 선우와 연홍 그리고 관아의 모든 식솔들이 마당에 엎드려 어명을 받들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혹여 지난번 탐관오리들을 처단한 과정이 너무 과격했다 하여 문책이라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백성들은 숨을 죽였다. 승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교지를 읽어 내려갔다. 어사 김선우는 부임한 지 1년 만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피폐해진 고을을 옥토로 바꾸었으니 그 공이 지대하다. 이에 풍계를 올려 이조참의에 제수하고 즉시 도성으로 부르노라.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치하였다. 그러나 승지는 교지를 접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또한 그처 연홍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기계와 지혜가 사내대장부보다 낫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을 감동케 하였다. 과인은 신분의 귀천보다 마음의 귀천이 더 중함을 이 여인을 통해 보았다. 이에 연홍에게 정경 부인의 자기를 내리고 그 신분을 면천하여 양반의 적실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노라. 마당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기생 출신에게 정경 부인의 자귀라니 조선 개국 이래 전무후무한 파격이었다. 연홍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기생이라는 꼬리표, 남편의 앞길을 막을까 노심초사했던 그 무거운 족쇄가 임금의 말 한마디로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선우는 옆에 엎드린 연홍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도 격한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승지가 다가와 연홍에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건네자 관아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사또 만인만세, 만인만세. 그 함성은 곡산의 산천을 울리고도 남았다. 금이 환양. 선우와 연홍이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꽃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향한 곳은 으리으리한 관사가 아니라 5년 전 그들이 쫓겨났던 고향 마을 김진사의 집이었다.
대문 앞은 잡초가 무성했고 집안의 기세는 예전만 못해 쇠락한 기운이 역력했다. 선우가 장원 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올랐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자존심 강한 김진사는 아들을 찾지 않았고 가세는 기울어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선우는 말에서 내려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섰다. 옛날처럼 문전박대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당당한 정경부인 연홍이 서 있었다. 이리 오너라. 불효자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선우의 목소리에 안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늙고 병든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걸어 나왔다. 김진사였다. 몇 년 새 폭삭 늙어버린 아비의 모습에 선우는 가슴이 미어졌다. 김진사는 눈부신 관복을 입은 아들과 그 옆에 고귀한 자태로 서 있는 며느리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며느리의 옷에는 임금이 하사한 흉배가 달려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는 김진사의 손에서 지팡이가 툭 하고 떨어졌다. 선우와 연홍은 마당 흙바닥에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소자 선우,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내 연홍이 아버님께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김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햇감을 패고 햇바느질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김진사는 어루만졌다. 내가 틀렸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눈뜬 장님은 나였다. 족보에 적힌 글자 몇 줄이 양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귀한 마음을 가진 것이 진짜 양반인 것을 내 미처 몰랐구나. 노인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가,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다오. 내 집안을 일으킨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연홍은 고개를 저으며 시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 아닙니다, 아버님. 건강하게 살아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5년 전 깨진 호리병 조각과 몽둥이질로 얼룩졌던 그 마당에서 이제는 화해와 용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 담장 너머로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어느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고즈넉한 산정산팅의 뱃마루에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 영의정까지 지내고 은퇴한 김선우와 그의 평생의 반려자 연홍이었다. 마당에는 손자 손녀들이 펠루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 아래서 하인들이 곶감을 깎고 있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노년의 풍경이었다. 선우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옆에 앉은 연홍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주름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지만 선우의 눈에는 여전히 30년 전 빗물 새는 초가집에서 자신에게 붓을 쥐어주던 그 당찬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 첫날 밤 천장이 뚫려 빗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 초가집 말이오. 선우가 옛 추억을 꺼내자 연홍이 고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날 마신 빗물이 합한주보다 더 달았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제게 하신 약조도 기억합니다. 눈에서 눈물 대신 웃음이 피어나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선우는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 그래서 지켜진 것 같소? 내 보기에 부인은 웃을 일보다 나 때문에 속 썩을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연홍은 찻잔을 내려놓고 선우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제게 하늘이었습니다. 허나 그저 높이 떠서 바라보기만 하는 하늘이 아니라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고 햇살이 따가우면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다정한 하늘이었습니다. 기생 연홍은 그날 죽었고 김선우의 아내로서 산 지난 세월은
매일매일이 소풍과 같았습니다. 선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연홍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볼에 비볐다. 내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내가 왕이 아니라 천민으로 태어나고 부인이 왕으로 태어난다 해도 나는 기어이 부인을 찾아가 내 아내로 삼을 것이오. 부인은 내 스승이자 내 벗이자 내 구원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공기 중에 녹아들었다. 바람이 불어 낙엽 하나가 찻잔 위로 떨어졌다. 찬물 위에 동동 뜬 낙엽을 보며 선우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세상 사람들은 출신을 묻고 가문을 따지나 해가 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사람의 향기뿐이라. 그대라는 꽃향기가 내 인생을 가득 채웠으니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으랴. 연홍이 그 시구에 화답하듯 덧붙였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가시덤불 속에서도 장미는 향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세상을 붉게 물들였다. 노부부의 그림자가 원마루 위로 길게 늘어졌다. 멀리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을 부르는 어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다. 천한 기생과 가난한 선비의 사랑, 세상의 비웃음과 편견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세상을 바꾸고 가문을 일으키며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 야사예 시에 기록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귀천은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으며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증명한 두 사람. 그들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노을빛이 축복처럼 내려앉았다. 탁탁탁. 정적을 깨는 다듬이질 소리가 한밤중에 사랑채를 울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리듬감 있게 들렸을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방 안의 감도는 무거운 공기 탓일 게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김선우는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탁자 위에 놓인 서신 한 통을 노려보고 있었다. 고급 비단 종이에 쌓여온 그 서신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으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롭고 독사보다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다. 서신의 내용은 간결했으나 잔인했다. 천한 기생의 뱃속에서 나온 여식이 감히 왕실의 종친과 혼인을 꿈꾸다니. 이는 왕실의 족보를 더럽히는 대역죄다. 혼사를 스스로 물리지 않으면 만천하의 그 어미의 천한 과거와 딸의 더러운 핏줄을 낱낱이 까발려 파문시키겠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으나 선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20년 전 자신이 척결했던 탐관오리들의 잔당이거나 혹은 파격적인 승차를 거듭한 자신을 시기하는 조정내 정적들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과거가 흠집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딸 서윤의 앞길에 흙탕물을 끼얹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다. 부인, 이놈들을 당장 색출하여 의금부에 넘겨야겠소. 감히 내 딸을 능욕하다니. 선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때 다듬이질 소리가 뚝 그쳤다. 방문이 열리고 연홍이 들어왔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는 주름이 잡히고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지만 그녀 특유의 단아하고 강인한 기품은 여전했다. 연홍은 조용히 다가와 선우의 앞에 놓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향긋한 매화차 향기가 방 안의 살기를 잠재우듯 퍼져나갔다. 대감,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칼을 든 자에게 칼로 맞서면 피를 보지만 혀를 놀리는 자에게 힘으로 맞서면 소문만 더 키우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힘싸움이 아니라 명분 싸움입니다. 하지만 부인, 서윤이는 모레면 예비시댁인 운현궁에서 며느리로서의 자질을 시험받는 달의 차례에 참석해야 하오. 저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이런 협박을 한 것이 뻔한데 어찌 가만히 있단 말이오? 선우의 답답한 호소에도 연홍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신을 집어들어 촛불에 태워버렸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사그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연홍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어미의 과거가 딸의 족쇄가 된다면 그 족쇄를 푸는 열쇠 또한 어미가 쥐어 주어야지요. 서윤이를 불러주십시오. 잠시 후 퉁퉁 부은 눈을 한 서윤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어머니 연홍을 꼭 닮아 아름답고 총명했으나 출신에 대한 세상의 은근한 멸시에 늘 위축되어 있었다. 서윤은 타다 남은 서신 조각을 보고 다시금 울먹였다. 어머니, 소녀는 혼인을 포기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님의 명예에 금이 가고 어머니의 과거가 다시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서윤의 말에 선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연홍은 딸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녀의 소나귀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다. 고개를 들어라. 똑바로 내 눈을 보아라. 연홍의 엄한 목소리에 서윤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가 기생의 딸인 것이 부끄러우냐? 네 몸에 흐르는 피가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연홍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열등감을 숨길 수는 없었다. 연홍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듣거라. 너는 조선 최고의 문장가인 대제학의 딸이자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정경 부인의 딸이다. 내 과거가 천했을지언정 너를 낳고 기른 내 정성은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네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너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다. 다음 날부터 연홍은 서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그것은 신부 수업이라기보다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를 훈련하는 것과 같았다. 찻잔을 잡는 손가락의 각도, 눈빛을 처리하는 법, 상대의 무례한 질문을 우아하게 받아치는 화술까지. 연홍은 기생시절 수많은 사내들을 쥐락펴락하며 익혔던 처세술의 정수를 딸에게 전수했다. 다만 그것은 남을 홀리기 위한 요염함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과 기품으로 승화된 것이었다. 기억하거라. 찻잔 속에는 차만 담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도량을 담아내는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오물을 던지면 너는 그것을 향기로 갚아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운명의 날 운영궁의 안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왕실의 종친들과 명문가의 부인들이 심사위원 자격으로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선우를 시기하는 정적의 아내인 조씨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씨 부인은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부채로 입을 가리며 옆 사람에게 들리도록 쑥덕거렸다. 어머, 저 아이가 그 대단한 기생 출신 정경 부인의 딸인가?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핏줄은 못 속인다지. 어디서 새끼라도 흐르나 잘 봐야겠네. 노골적인 비웃음이 좌중을 훑고 지나갔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이 떨려왔다. 서윤이 다래상 앞에 앉자 조씨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 공격을 시작했다. 새아가 차를 우리기 전에 하나만 묻자꾸나. 네 어미가 예전에 술 따르는 솜씨가 천하일품이었다는데 홍노도 차 따르는 법보다 술 따르는 법을 먼저 배운 것은 아니냐.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찻주 전자를 쥔 서윤의 손이 덜덜 떨렸다. 치욕스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그때 어머니 연홍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거라. 오물을 향기로 갚아주어라.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떨림을 멈추고 우아한 동작으로 찻주전자를 기울였다. 쪼르르 맑고 청아한 물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윤은 찻잔을 받쳐들고 조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찻잔을 올렸다. 마님, 물은 그릇을 탓하지 않고 차는 마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찻잎이 뜨거운 물 속에서 제 몸을 풀어 향기를 내듯 저 또한 어머니께 배운 인내와 겸손으로 가문의 향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제 어머니께서 예전에 술을 따르셨을지 모르나 그 손으로 수많은 백성을 구휼하고 아버님을 보필하여 오늘의 영광을 이루셨으니 저는 그 손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으나 그 안에 담긴 기계는 대나무처럼 곧았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감히 말대꾸를 한다고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서윤의 논리가 너무나 정연하고 태도가 너무나 고상하여 반박할 말이 없었다. 좌중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왕실의 큰어른인 대왕대비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그 어미의 그 딸이로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고 품격이 있구나. 출신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아이라면 왕실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다. 대왕대비의 칭찬이 떨어지자 조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이긴 것은 조씨 부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던 열등감이라는 괴물이었음을. 달해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연홍이 보였다. 서윤은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 해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피하지 않았어요. 연홍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훔쳤다. 장하다. 내 딸. 정말 장하다. 그날 밤 김선우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술자리가 벌어졌다. 선우와 연홍 그리고 서윤과 예비 사위가 둘러앉았다. 선우는 기분이 좋아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오늘 우리 서윤이가 천하의 조씨 부인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다지? 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구나. 으아하. 예비 사위인 왕실 종친 이겸은 서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장모님의 지혜와 장인어른의 학식을 물려받은 낭자이니 제가 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연홍은 잠들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둥근 보름달이 뜰 안에 늙은 매화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30년 전 선우와 함께 심었던 그 나무였다. 선우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따라 나왔다. 그는 연홍의 어깨에 도포를 걸쳐주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오? 연홍은 매화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천한 기생으로 시작해 지아비의 사랑을 받고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이제는 며느리의 도리까지 가르쳐 보냈으니 제 인생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우는 연홍의 손을 잡고 매화나무 아래 섰다. 부인, 이 나무를 보시오. 겉껍질은 거칠고 비틀어졌지만 해마다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을 알리지 않소. 부인의 삶이 꼭 이 매와 같소.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 상처 입고 비틀어졌을지언정 그 속에서 피어난 꽃은 그 누구보다 향기롭고 고결하오. 선우의 그윽한 눈빛에 연홍의 볼이 발그레해졌다. 서방님은 늙지도 않으십니다. 여전히 솜사탕 같은 말씀으로 사람을 홀리시니 말입니다. 두 사람은 소녀와 소년처럼 키득거렸다. 내 마지막으로 부인께 청이 하나 있소. 선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오. 그때는 내가 부인을 기다리고 있겠소. 부인이 기생이든 공주든 아니면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이든 상관없소. 내 기필코 부인을 알아보고 다시 한번 연모하겠소. 연홍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조하겠습니다. 허나 다음 생에는 제가 서방님을 쫓아다니지 않게 서방님이 먼저 저를 쫓아다니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하하. 그렇고 말고 내 신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리다. 달빛 아래 두 노부부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은 없지만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핏줄이라는 질긴 족쇄도, 신분이라는 높은 벽도, 진심 어린 사랑과 꺾이지 않는 의지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했다. 붓으로 세상을 그리고 바늘로 삶을 기워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매와 향기처럼 은은하게 그리고 영원히 세상에 남게 되었다. 역사는 왕과 장군의 이름만을 기억할지 모르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